66번 피셔의 기간간 선택 모형에서 최적 소비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기간은 현재와 미래이며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모두 정상제이다.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며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곡선이다. 기역부터 리을까지 선지를 보면 실제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대부자나 차입자인 소비자의 미래 소비, 현재 저축, 현재 소비의 증감을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 리을은 미래 소득이 증가하여도 현재 차입 제약 또는 유동성 제약에 구속된 소비자의 현재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피셔의 기간간 선택 모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보기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셔의 기간간 선택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와 미래 두 기간만 존재하고 있는 경제에서 대표적 소비자가 있고, 그 소비자는 현재와 미래의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현재와 미래의 소득하에서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현재 소비를 C1, 미래 소비를 C2, 현재 소득을 Y1, 미래 소득을 Y2라고 할 때 이 식의 우변에서 두 기간에 걸친 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이 두 기간에 걸친 소비의 현재 가치의 합과 같다는 예산 제약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에 의해서 효용이 결정되는 효용함수를 극대화시키는 문제가 바로 피셔의 기간간 선택 모형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용함수를 보면 문제에서 구체적인 효용함수의 함수식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효용함수에서 도출되는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성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현재 소득, 현재 소비와 미래 소득, 미래 소비의 평면에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모양의 무차별 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볼록하면 만약 예산 제약선이 이렇게 직선인 경우에는 코너에서 해를 갖기보다는 이 내부에서 해를 갖는다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산 제약식인데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의 현재 가치를 평생부라고 정의를 하면 평생부의 제약하에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래 평면에 나타내면 우하향하는 직선의 그래프가 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실질이자율 R이 됩니다. 즉 소득을 한 단위 저축을 하게 되면 미래에는 그 소득이 실질이자율만큼 증가한 소득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미래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과 예산 제약선이 접하는 A점에서 이 소비자는 기간에 걸친 효용 극대화를 하게 되고 거기서는 효용 극대화의 1개 조건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인 MRS C1, C2가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인 1 더하기 실질 이자율과 같다는 조건이 만족하게 됩니다. MRS C1, C2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니까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에도 마이너스를 붙인 값을 같다고 놓아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피셔의 기간간 선택 모형에서 소비자가 기간에 걸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요약해서 나타낸 것이고, 이제 하나씩 예산 제약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제약식은 쉽게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와서 보시면 미래 소비는 그 재원이 미래 소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소득에서 현재 소비를 뺀 현재의 저축의 미래의 실질 이자율만큼 증가한 이 소득도 원천이 돼서 미래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각각 좌변을 소비, 우변을 소득으로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지금 이 1번식은 위의 식에서 이 현재 소비 C1을 좌변으로 이동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좌변은 총소비의 미래가치고요. 우변은 총소득의 미래가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양변에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아래 2번식 같이 되는데, 이 식이 피셔의 기간간 선택 모형에서 예산 제약식으로 주어진 식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좌변은 총 소비의 현재 가치고요. 우변은 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총 소득의 현재 가치 평생부라는 제약하에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주어진 보기 박스를 보시면 기억부터 디귿까지 해서 실질이자율 상승 하락에 따라서 소비나 저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고 있는데, 실질이자율은 소비의 상대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실질이자율이 변동을 하면 소비의 가격이 변한다는 것이고, 소비도 이 문제에서는 하나의 재화로서 정상재라고 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면 가격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그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비의 가격인 실질이자율이 변화를 하면 소비의 상대 가격이 변화해서 대체 효과, 여기서는 기간에 걸친 소비가 변화하기 때문에 기간 간 대체 효과라고 하고요. 기간 간 대체 효과가 발생하고 동시에 실질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이 예산 제약식에서 보면 실질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소비뿐만 아니라 소득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질이자율이 상승했다고 할 때 좌변의 총 소비의 현재 가치가 감소하고 동시에 우변의 총 소득의 현재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비가 소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래에 집중되어 있다면, 즉 미래 소비 C2가 미래 소득 Y2보다 더 크다면 이것은 일기의 소비가 일기의 소득보다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람은 일기의 저축을 하는 대부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질이자율 상승 시에 소비의 현재 가치가 소득의 현재 가치보다 크게 감소하게 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차입자인 경우에는 이자율 상승 시 소비의 현재 가치 감소보다 소득의 현재 가치 감소가 더 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실질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대부자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정상재인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늘리게 되고, 반대로 차입자는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상재인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질이자율 변동은 기간 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유발시켜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실질이자율의 변화가 가져오는 소비에 미치는 가격 효과에 대해서 기간 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질이자율이 소비에 있어서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 기간 간 선택 모형을 그래프와 함께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소비를 줄인다는 이야기는 저축을 늘린다는 것이고, 이 늘어난 저축을 자본 축적에 사용을 하게 되면 미래 소득이 증가하고 따라서 미래 소비의 재원이 늘어나게 돼서 미래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를 줄이는 것, 즉 저축을 늘렸을 때 그 수익률은 실질이자율을 의미하고, 실질이자율은 이와 같이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현재 소비를 델타 C1만큼 감소시켜서 자본 축적에 투입한 결과 미래 소비가 델타 C2만큼 증가한다면 여기서 원금 1을 빼면 그것이 바로 실질이자율 스몰 r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식을 아래와 같이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냥 이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겨서 보면 델타 C1분의 델타 C2가 1 플러스 스몰 r이 되고, 얘는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소비 한 단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희생되어야 하는 미래 소비의 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은 1 더하기 실질이자율 스몰 r이 되겠고요. 얘를 이제 역수를 취하면 아래와 같이 되는데, 얘는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이 됩니다. 즉 미래 소비를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희생되어야 하는 현재 소비의 양을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1 플러스 실질 이자율 R분의 1이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 P2 나누기 P1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변동을 하면 소비의 상대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기간 간 대체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다고 하면 이 빨간색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 측면에서 보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싸진 현재 소비 C1을 줄여야 되고 미래 소비 C2를 늘리게 되겠죠. 그 다음 R에서도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플러스 R분의 1이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인데, 만약 실질 이자율 R이 상승하면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래 소비는 증가하게 되고 현재 소비는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질 이자율이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가격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실질 이자율 변화에 따른 소비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기간 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나뉘게 됩니다. 기간 간 대체 효과는 실질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 소비 간 상대 가격 변화로 소비 패턴이 바뀌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과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이 모두 실질 이자율의 함수였죠. 즉, 현재 소득을 현재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저축할 경우 미래에 더 큰 소득으로 돌아오므로 실질 이자율 상승은 현재 소비의 가격 상승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래 소비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한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을 하면 대부자와 차입자 모두 상대적으로 비싸진 현재 소비는 감소시키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미래 소비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소득 효과. 이것은 실질 이자율 변동 시 대부자의 경우와 차입자의 경우가 상반되게 나타나는데, 대부자 같은 경우에는 저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축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의 증감이 결정되고요. 차입자 같은 경우에는 차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 부채의 가치 등락에 따라서 소비의 증감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 상승을 가정했을 때 대부자 같은 경우에는 저축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정상제니까 대부자 같은 경우에는 모두 증가하게 되고요. 그런데 차입자는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대출 부채의 가치가 상승하니까 부채 부담이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정상제인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간 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실질 이자율 상승과 하락 시에 대부자와 차입자의 경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부자와 차입자를 나눠서 실질 이자율 상승과 하락 시에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부자의 경우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실질 이자율 상승은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을 상승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미래 소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감소하니까 현재 소비는 증가하고 미래 소비는 감소하겠죠. 이것은 차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소득 효과인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대부자 같은 경우에는 저축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제인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모두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실질 이자율이 하락했을 때는 반대로 감소하겠죠. 그런데 차입자는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부채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정상제인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모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실질 이자율 하락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소득 효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자와 차입자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대체 효과, 소득 효과의 합인 가격 효과를 살펴보면 실질 이자율 상승 시에
현재 소비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크냐에 따라서 가격 효과의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 소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이자율이 하락할 때는 현재 소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자는 반대로 방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 효과의 방향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요. 하지만 미래 소비 같은 경우에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모두 하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격 효과는 미래 소비량이 감소한다고 정할 수가 있고요. 차입자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하나씩 따져보고 그것의 합인 가격 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난지를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실질 이자율 변동의 가격 효과를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제약선이 그려져 있고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실질 이자율이 되겠고요. 그리고 초기 부전점을 우리가 2라고 하겠는데 현재 소득 Y1, 미래 소득 Y2를 의미하는 점에서 초기 부전점이 존재하고 있고 이 소비자는 효용함수에서 도출된 무차별 곡선이 예산 제약선과 만나는 점이 A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점이 의미하는 선상에서 현재 소비 C1, 미래 소비 C2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비자는 1기 소득보다 1기 소비를 적게 하고 2기에 소득보다 소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소비자는 1기에 대부를 하는, 즉 저축을 하는 대부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초기 균형 상태에서 실질 이자율이 변화했을 때 기간 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부전점 2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검은색의 예산 제약선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고 그래서 빨간색의 예산 제약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최초에 이 소비자는 A점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C점으로 효용 극대화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가격 효과가 되겠고요. 이 가격 효과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나눠보면 우선 새로운 예산 제약선, 이 빨간색 예산 제약선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U0라는 효용을 나타내고 있는 원래의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직선 핑크색 점선을 그립니다. 그러면 A점에서 C점으로 소비점이 이동하는 것은 A에서 B로 이동하고 다시 B에서 C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은 순수하게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변함에 따라서 발생한 것입니다. 즉 일정한 효용 U0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의 상대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소비점이 이동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것이 대체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 대체 효과는 우리가 이 표에서도 살펴봤지만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현재 소비는 감소시키고 미래 소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A점보다 B점이 현재 소비는 감소하고 미래 소비는 증가하는 점이 되겠죠. 그 다음 B점에서 C점으로 가는 소득 효과를 보면 이 소비자는 대부자이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축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상제인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B점에서 C점으로 갈 때 현재 소비도 증가하고 미래 소비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의 대체 효과와 B점에서 C점으로의 소득 효과가 합쳐진 것이 가격 효과가 되겠고요. 지금 대체 효과는 현재 소비가 감소하지만 소득 효과는 현재 소비가 증가하죠. 그래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중에 어떤 것이 큰지에 따라서 현재 소비의 증감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미래 소비 같은 경우에는 대체 효과도 증가하고 소득 효과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미래 소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현재 소비 같은 경우에는 살짝 감소하는 식의 그래프가 그려졌고요. 그리고 미래 소비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초기 부전점 2가 있고요.
여기서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면 검은색 예산 제약선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최초에 이 소비자는 A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C점으로 소비점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을 A에서 B, B에서 C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서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만 변화한 소비점을 찾아보면 B점이 되고 이것이 대체 효과가 되겠습니다. 대체 효과는 실질이자율이 하락했으니까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하락한 것이고 그래서 현재 소비가 증가하고 미래 소비는 감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소득 효과는 실질이자율이 하락했으니까 이 사람은 대부자니까 저축자산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실질소득이 하락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정상제인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B점에서 C점으로 갈 때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모두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실질이자율이 하락했을 때 현재 소비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증가하지만 소득 효과에 의해서는 감소하기 때문에 증감의 방향은 알 수가 없고요. 이 그래프는 살짝 증가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고요. 하지만 미래 소비는 확실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차입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입자의 초기 상태입니다. 이 점은 역시 초기 부전점이고요. 그래서 현재 소득, 미래 소득을 얻고 있고 효용 극대화하는 소비점은 A점에서 나타나는데 이 A점은 현재 소득보다 더 많은 현재 소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차입을 해서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차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차입자의 경우도 실질이자율을 상승하는 경우와 하락하는 경우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질이자율 상승인 경우인데 초기 보전점 2에서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예산 제약선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고 그러면 최초의 소비점 A점에서 C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A점에서 C점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대체 효과와 B점에서 C점으로 가는 소득 효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체 효과는 아까 대부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니까 현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미래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A점에서 B로 갈 때 현재 소비는 감소하고 미래 소비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소득 효과는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이 사람은 차입자니까 대출받은 대출 부채의 가치가 증가하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자인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소득 효과가 나타나게 돼서 점 B에서 점 C로 현재 소비도 감소하고 미래 소비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가격 효과는 현재 소비는 확실하게 감소하지만 미래 소비는 대체 효과는 증가하고 소득 효과는 감소하니까 증감은 불분명합니다. 이 그래프는 미래 소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질이자율 하락도 살펴보면 초기 부전점 2에서 실질이자율 하락에 따라서 소비점은 최초 A점에서 역시 C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니까 현재 소비는 증가하게 되고 미래 소비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면 차입자의 대출 부채의 가치가 감소하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정상제인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실질이자율 하락의 효과는 현재 소비는 반드시 증가하지만 미래 소비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니까 증감은 불분명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이자율이 아니라 소득인 Y1, Y2가 변화했을 때 예산 제약선의 변화와 그리고 유동성 제약이 있는 경우에 소득이 변화했을 때 소비점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최초의 예산 제약선에서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은 A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득이든 미래 소득이든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소비자의 예산 제약선은 원점에서 바깥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소비점은 A-로 변화하게 되겠습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제인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소비점이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를 보면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는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초기 부전점 2에서 차입 제약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는 현재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유동성 제약이 없었다면 A점에서 소비를 할 수 있었는데 유동성 제약이 생겨버려서 이 소비자는 현재 소득까지만 현재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 제약 하에서 현재 소득이나 미래 소득이 증가했을 때는 소비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먼저 유동성 제약 하에서 현재 소득이 증가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현재 소득이 증가하면 예산 제약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는 Y1에서 Y1-로 현재 소득이 증가했을 때 Y1-보다 더 많은 현재 소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 제약선이 만나는 점은 이 점에서 이 다시점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다시점이 의미하는 현재 소비는 증가한 현재 소득까지가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유동성 제약하에서 미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산 제약선이 수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점은 이 점에서 이 다시점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니까 현재 차입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는 현재 소득까지만 소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소비는 변함이 없고 미래 소비만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피셔의 기간간 선택 모형에서 실질이자율이 변동했을 때 소비점의 변화를 대부자와 차입자의 관점에서 살펴봤고 그리고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소비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로 돌아왔습니다. 기억부터 보면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대부자인 소비자는 미래 소비를 증가시킨다. 옆에 표를 보면 대부자 같은 경우에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고 그것은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대체 효과는 미래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고 소득 효과는 저축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니까 정상제인 미래 소비도 역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효과는 미래 소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고요. 니은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 대부자인 소비자는 현재 저축을 감소시킨다.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 저축은 현재 소비의 반대니까 이 부분을 보면 되겠죠. 현재 소비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니까 증감은 알 수가 없고 따라서 현재 소득에서 현재 소비를 뺀 현재 저축의 방향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감소시킨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차입자인 소비자는 현재 소비를 감소시킨다. 차입자의 경우에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대체 효과는 대부자와 마찬가지로 현재 소비는 감소하고 미래 소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만 차입자이기 때문에 소득 효과는 부채의 가치가 증가하니까 정상제인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 효과는 현재 소비는 감소하고 미래 소비는 증가한 방향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기 디귿을 보면 현재 소비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리을 미래 소득이 증가해도 현재 차입제약에 구속된 소비자의 현재 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유동성 제약에 걸려있는 소비자가 미래 소득이 증가한 경우를 보면 이 오른쪽 네 번째 그림이 되겠죠. 최초의 초기 부전점 2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할 때 이 소비자의 미래 소득이 증가하면 예산 제약선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소비점이 이 다시로 변하게 되고 현재 소비는 변함이 없죠. 미래 소비만 증가하게 되니까 이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차입제약에 구속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소비점이 이 모서리에 걸쳐서 소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역, 디귿, 리을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7번 갑국의 총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고 갑국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들을 보면 생산량의 변화율, 노동량의 변화율, 그리고 노동의 한계 생산, 1인당 자본량, 그리고 1인당 생산량, 인구 증가율,
같은 것이 나오니까 주어진 이 총 생산함수를 노동에 대해서 미분하거나 또는 이것을 변화율의 형태로 바꿔서 문제에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면 생산량의 변화율을 노동량의 변화율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보시면 분자는 생산량의 변화율, 생산량 분의 생산량의 변화 분이니까 생산량의 변화율이고요. 노동량의 변화율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델타는 델타끼리 분자에 놓고 델타가 아닌 것은 이제 분모에 놓으면 지금 이 분자는 노동량이 변화할 때 생산량이 변화하는 양을 보는 건데 이것은 노동의 한계의 생산성을 의미하고요. 이 노동량이 변화할 때 미세한 만큼 변화한다면 이것은 미분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dL분의 dy라고 해서 노동의 한계 생산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모는 노동 한 단위당 생산량이 되니까 노동의 평균 생산성이 되겠죠.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주어진 총 생산함수를 노동 L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고요. 그리고 노동의 평균 생산성은 총 생산함수를 노동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들이 다 약분이 돼서 0.6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이것은 다음과 같이도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수에 자연대수 로그를 붙여서 그 변수 값으로 미분을 해주면 미분 공식에 의해서 그 변수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dx를 우변으로 넘기면 d 로그 x는 x분의 dx가 돼서 x의 변화율이 됩니다. 보기 기억에서 생산량의 변화율과 노동량의 변화율이 나왔으니까 생산량의 변화율은 d 로그 y가 되고요. 노동량의 변화율은 d 로그 l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오른쪽처럼 우리가 처음에 기억에서 푸른 이 모양의 식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0.6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방식으로는 구해봤으니까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 생산함수에 자연대수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고 이것은 로그 y가 종속변수고 나머지 로그 a, 로그 k, 로그 l이 독립변수가 되는 로그 성장액의 식인데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로그 y를 로그 l로 미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로그 a라던가 로그 k는 다 제로가 되고 그럼 결국 로그 l의 개수만 남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0.6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a가 3% 증가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도 3% 증가한다. 증가율의 방식으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총 생산함수를 L로 미분한 것이죠. 미분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이것은 아까 기억에서 분자를 구할 때의 모습과 똑같죠. 이제 얘를 변화율의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자연대수 로그를 취해주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변화율의 형태로 모습이 바뀝니다. 이 식에서 보면 A가 3% 증가하면 이게 A의 변화율이니까 이게 3%면 개수가 1이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도 3% 증가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1인당 자본량이 2% 증가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1.2% 증가한다. 역시 노동의 한계 생산의 증가율을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여기 1인당 자본량이 중요하겠죠. 1인당 자본량은 자본량을 노동량으로 나눈 것이고 이것도 역시 자연대수 로그를 취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변화율의 식으로 변환이 되는데 자본의 변화율 마이너스 노동의 변화율의 형태가 됩니다. 즉 이것이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니은에서 구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의 변화율의 식에서 K의 변화율과 L의 변화율을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요. 이게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이 되는 거니까 숫자를 대입을 하면 총 요소 생산성의 변화율은 0이 되고 그리고 개수 0.4에 디귿에서 주어진 2% 증가분을 대입을 해주면 0.8%가 됩니다. 그런데 보기 디귿에서는 1.2%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리을 A는 2% 증가하고 인구가 2% 감소하면 1인당 생산량은 2.8% 증가한다.
1인당 생산량의 변화율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귿에서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을 구한 방식과 동일하게 1인당 생산량을 먼저 노동량분의 생산량으로 세팅을 하고 여기에 자연대수 로그를 붙여서 전개를 하면 이와 같이 되고,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인당 생산량의 변화율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A가 2% 증가하고 그리고 K의 변화율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0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인구가 2%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L의 변화율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2.8%가 나옵니다. 리을에서 2.8%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리을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리을이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8번 감정평가사 A의 2000년 연봉 1000만원을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단 2000년 물가지수는 40, 2018년 물가지수는 120이다. 이 문제에서 2000년과 2018년의 물가지수의 관계에 의해서 2000년과 2018년의 연봉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물가지수는 기준연도가 물가지수가 100이 나오고, 그래서 2000년에는 기준연도에 비해서 40% 수준이라는 이야기고, 2018년은 기준연도에 비해서 120%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연도를 구할 필요 없이 2000년을 기준연도라고 보면 기준연도 대비해서 2018년이 물가지수가 3배가 뛰었죠. 그러면 2000년의 연봉 1000만원도 2018년에는 3000만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번 갑국과 을국의 실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이 다음 표와 같다. 명목 이자 소득에 대해 각각 25%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갑국과 을국의 세후 실질 이자율은 각각 얼마인가? 단 피셔 효과가 성립한다. 이 문제는 피셔 효과를 기본으로 해서 풀되 세금이 명목 소득에 붙여진다는 것을 유의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금 부과 전 명목 이자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피셔 효과, 피셔 방정식을 활용을 하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이 피셔 효과죠. 문제에서 실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이 주어졌으니까 갑국과 을국 각각 대입을 해서 세금 부과 전 명목 이자 소득을 구하면 갑은 4%, 을은 12%가 나옵니다. 여기에 25%의 세금이 부과되니까 세후 명목 이자 소득은 갑은 3%, 을은 9%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세후 실질 이자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후 명목 이자 소득에서 피셔 방정식을 응용을 해서 인플레이션율을 제거를 해주면 그게 바로 세후 실질 이자율이 되겠죠. 역시 세후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주면 갑은 3%, 을은 1%가 세후 실질 이자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0번 리카도 대등정리는 정부 지출의 재원조달 방식에 나타나는 변화가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가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리카도 대등정리의 가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리카도 대등정리는 정부 지출의 규모가 일정할 경우 정부 지출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거나 또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경우에 경제적 효과가 동등하다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입각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자본시장의 가정입니다. 이것은 저축과 차입이 자유롭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저축 이자율과 차입 이자율이 같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 0%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비자를 가정을 합니다. 네 번째는 예산 제약하에서 정부가 지출 수준이 일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 제약식을 보면 정부 지출의 현재 가치가 세금의 현재 가치와 같다는 것이죠. 이 세금이 결국 정부 지출의 재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좌변이 일정하니까 우변도 일정해야 된다는 것인데, 정부가 원래 조세로 충당하던 것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충당한다고 할 때, 그러면 1기에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1기의 세수를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정부가 이러한 예산 제약식을 준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기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은 2기의 세금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기의 세금 증가분은 1기에 발행한 국채의 이자율만큼 늘어난 양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예산 제약식을 보면 소비의 현재 가치가 가처분 소득의 현재 가치와 같은데, 비록 1기에 세금이 줄어서 1기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지만 소비자들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미래에 정부가 세수를 1기에 덜 거둔 것 이상 2기의 세금을 이 위에 이 식만큼 증액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소비를 변화시키지 않고 저축액을 오히려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의 규모가 일정한 경우에 재원 조달 방식을 세금에서 국채로 일부 충당하거나 전부 충당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는 바뀌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결론이 이와 같은 가정 하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유동성 제약. 이것은 첫 번째 가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만약에 완전 자본 시장이 아니고 저축과 차입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유동성 제약이 있는 경우가 된다면 소비자의 소비가 현재 가처분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1기의 세금을 줄여줬을 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1기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깨지면 리카도 대등정리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기억은 틀린 보기고요. 니은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 양액값이다.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은 0%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양액값일 경우에는 정부가 1기에 덜 거둔 세금을 2기에 거둘 때 인구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1기에 생존하고 있던 사람에게 전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2기에 늘어난 인구에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1기에 살고 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평생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카도 대등 정리가 깨지게 되고요. 니은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일정한 정부 지출 수준과 균형 재정. 네 번째 가정이죠. 예산 제약 하에서 이게 균형 재정을 유지하면서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부 지출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 예산 제약식을 정부가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 예산 제약을 충족하기 위해서 1기에 덜 거둔 세금만큼 2기의 세수를 이만큼 더 거둘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른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가정이 되고요. 리을 합리적 기대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제 주체. 이것은 세 번째 가정과 관련이 있죠. 만약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근시안적이라면 1기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을 때 현재 소비를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리을도 맞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옳은 가정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디귿 리을인 3번이 되겠습니다.